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이 사회의 이제 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나도 모르게 숭배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네. 그 교과서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왔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강자동일시 심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모습을 나도 따라가겠다. 저 사람이 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민낯이 드러난 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꿈처럼 믿어왔던 가짜 허상을 계속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는 현상이 극우들의 준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수일 교수님과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방향 네. 그리고 가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 예. 방송 보기도 너무 힘들고요. 안 볼 수도 없고요. 그러게. 예, 우리 매일 텔레비 없애버리면 돼요. 아, 텔레비를 없애도 또 실제로 이게 역사적인 이게 예.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봐야죠. 내년 앞으로 미래의 역사 교과서에 이 두 달 개헌 그렇죠. 한 두 달이 네. 진짜로 네. 꼭 2달밖에 안 됐는데 2년이 넘은 것 같아. 너무 사건이 많아요. 예. 전에 누가 그랬죠.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네. 뭐 석 달이 너무 길어. 두 달 동안 너무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이소. 교수님 정리 좀 해주이소. 교수님. 네, 제가 아니, 공권력이 있으면 대반에 나는 3일 만에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계엄하고 난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 탄핵 가결되는 순간 되게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네.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럼요. 아니 용산에서 네. 그렇게 네. 저항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게 이게 호박넝쿨이에요. 아니 그래서 또 체포되면 될 줄 알았어. 그러게. 경찰들한테 우리가 네. 박수 안 치는 경찰들한테도 박수 치고. 법원에 폭동이 일났죠. 예. 아니 이럴 때마다 교수님 그 날짜가 119예요. 저들끼리는 그러니까. 119라고 생각했나? 구해준다고? 아니 네. 그 옛날에 대학생들이 우리한테는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아. 우리는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아.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무슨 점거하고 이러면 대번에 그 다음에 조직 사건 쫙 해가 신문에 이래 다 규명이 되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엉터리 규명이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요새는 왜 이리 규명이 늦은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갖다 비호하고 공공연히 하고 이들을 갖다가 내란당. 네. 예. 저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랬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부부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을사오적 하면서 을사 45적 했는데 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요즘 부산 대구 위험하죠. 그렇죠. 이 극우 세력들이 진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심지어는 저는 그 변호사들 윤석열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일어나는 윤석열 변호하는 변호사들 보면 사람들이 어째 저 모양, 배운 인간들이 어째 저 모양이냐. 그러게 변호사 시험 다시 좀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변호사 시험들이 인성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분노 유발자들. 역사관, 사회관, 인간관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라도 국어 시간에 졸았나 이상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시점에 12.3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차분하게 좀 들여다봐야죠. 네. 예. 교수님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명태균 뭐 황금폰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또는 그동안 검찰 조직들이 저질러온 잘못을 한꺼번에 덮기 위해서 겉으로는 야당의 뭐 폭주라든지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등등 했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하기 싫다는 뜻 같고요.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이런 야당 세력이나 민중의 거센 요구들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음. 국민들을 하여금 너무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그런 다시 점이 들여다볼 줄은 진짜 제가 꿈에도 맞아요. 몰랐어요. 아니, 저도 헌법을 이제 노동법 가르치면서 헌법을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공유하고 공부도 했는데 네. 대부분 우리 일반 시민이 알아야 되는 거는 헌법 36조까지 네. 환경권까지 알고 나서 음.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119조와 121조까지 해서 경제민주화 조항과 경자유전의 원리까지만 딱 정리하면 헌법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게 끝났어요. 네. 근데 이번에 헌법 77조까지 공부하게 됐네. 그렇죠.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가결이 가능하다. 사실 1, 2, 3 계엄의 밤에 네.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째야 되지 하고 있는데 SNS에 누군가가 77조 5항을 올렸더라고. 그 계엄 해제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다고. 그걸 빨리 이제 주변에 많이 전파하면서 저는 시골에 사니까 여의도까지는 못 갔지만 4,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몰려 나오고 이재명 대표부터 해가지고 몸소 뛰어가고 이랬던 장면들이 정말 역사에 엄청난 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네. 이런,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우리가 이게 불법이었다. 그렇죠. 이게 불법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국회에 정식 통보도 안 했고 하지 그런 게 않고 다 헌법 조항에 심지어는 있거든. 우리는 그날이 너무도 평온한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비상계엄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맞아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이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일어날 일이 불구하고 전혀 없었죠.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라도 이제 우리가 해제가 됐으면 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 청문회 때 밝혀지고 너무 점점 섬찟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네. 계엄을 만들어 놓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상하게 북한 그 인민군을 가장한 이상한 세력을 HID인가? 예. 그런 거 만들어서 폭동을 만들어 놓고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들이 이제 보이는 게 이거는 뭐 현실인가 꿈인가 아니면 영화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정도죠. 저는 막 드라마라면 이거는 막장 드라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얼마나 막장인지를 최근 2달 동안의 한국 상황을 다큐 영화로 찍는다면 진지한 다큐로 들어갔다가 코미디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인간 막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재 개그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웃기는 변호사도 그렇지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정말. 근데 그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지네들이 당선돼 그럼 지네들 선거를 갖다 지네 당선된 걸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지금 자기들이 들킬까 봐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을 제가 이제 정치적 투사 행위다. political projection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가 잘못한 왜 방귀 낀 놈이 딴 사람 보고 니 방귀 꼈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가 위법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위법할 줄 미안하니까. 알고 사실은 지가 위법해갖고도 자기가 권력을 쥐면 무슨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럴 줄 알고 그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는 거는 오히려 인간적이에요. 근데 그걸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더 나쁜 놈이지. 자기 인간성을 배신하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눈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 부정선거론에 빠져갖고 서부지방법원 그 폭동을 보면서는 우리 사회가 진짜 병들 대로 병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이 사회의 이제 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나도 모르게 숭배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왔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강자동일치 심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모습을 나도 따라가겠다. 저 사람이 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민낯이 드러난 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옛날에 꿈처럼 믿어왔던 가짜 허상을 계속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는 현상이 극우들의 준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딱 그 말만 한다면, 야, 옛날에 보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출세하기만 하면 다 네. 덮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음. 강자와 동일시하면서 그 밑바닥에는 약자를 갖다가 멸시하는 차별하고 거죠. 혐오하고 맞아요. 그들에 대해서 강자동일시의 멸시에 동전의 정말. 양면이죠. 예. 예. 이게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맞아요. 아니, 너네들이 자기네 강자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하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로 몰고. 맞아요. 원래 올바른 자세라면 네. 강자동일시를 해오다가 내가 승자그룹에 들었어. 근데 제대로 된 양심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를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당한 면도 있네. 이걸 어떤 식으로 생산적으로 돌려주지? 이런 고민을 해야 그게 올바른 자세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약자와 아래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멸시함으로써 자기의 차별적인 지위를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저는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자기 부하조차도 보호하지 않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갖다 저렇게 공경에 빠뜨려 놓고도 저들을 갖다가 저들은 진짜 저들의 말을 갖다 저들 진실을 갖다 다 덮고 네. 인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건 막장 드라마야. 이건 네. 막장 드라마야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성이 어떻게 저렇게 저열하고 비열하고 그렇죠. 비류할 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그 최고 통치자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 체포 과정이나 뭐 그 헌법재판소 네.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 좀 비열하다. 그렇죠. 이런 용어밖에 안 떠오르죠. 좀 당당하지 못해. 예. 비루하죠, 비루해서. 예. 그 김누리 교수가 그런 말 했죠. 비열하고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겁하다 그랬죠. 네. 예. 산비. 예. 아니, 자꾸만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내 눈을 내 눈과 내 귀를 갖다 씻고 싶어요, 정말. 저걸 자꾸 보고 있으면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허접한가? 좀 화제를 돌립시다. 나도 입이 더러워져. 그렇지. 나자를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그 폭동도 믿을 수 없었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폭동 세력들이 이제 진짜로 다 정리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지난주하고 또 지지난주에서 뭐 부산에서 대구에서 극우 집회들이 막 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극우 세력들에게 약간의 메시지처럼 네.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게 김어준 그 겸손 방송에서도 가끔씩 나오지만 김건희가 비아폰으로 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안 떨어진 끈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끈들을 숨어있는 호박줄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사사치 제거한다면 이런 극우들의 준동을 최소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예를 들면 그 전한길인가 무슨 뭐 60억대 역사 강사라 그랬죠. 네. 역사를 제대로 가르쳤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가 정말 좀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내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법원 폭동이 2의 내란이라면. 그렇죠. 저는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시민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청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윤석열이 보면
절대로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잖아. 지편 들으라고 할 때만 맞아요. 막 그 우세우세하고 안 그럴 때는 정말 그 시민들 반발은 그냥 여사고 욕하고 그리고 지가- 웬만하면 반국가 뭐 종북 세력이 그렇죠. 종북 지만 반- 반대하면. 예. 그리고 어떻게 부정선거 솔직히 음.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때 부정선거 검찰총장도 지가 뽑았고 선관위원장도 지 친구고 경찰에 있는 책임자들도 다 지가 임명했는데 그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데도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걸 갖다가 저 말에 귀 기울이는 우리 이웃이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친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왜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신념 세계나 그 내면의 마음 세계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마음의 집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말도 어거지로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아무리 고쳐도 못 쓸 것 같다 이러면 아예 허물고 새로 짓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아예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낡은 집, 허물어지는 집, 잘못된 집을 고수하려고 하는 형국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이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같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바로 그런 심성이 나치 사태를 낳았던 거죠. 특히나 요즘에 아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뉴스에서 연일 등장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해갖고 도산하고 많이 힘들죠. 또 문을 열어도 닫을 수도 없고 폐업할 수도 없고 계속 빚을 갖다 그렇죠. 빚으로 내 갖고 빚을 갖고 있는 이제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한쪽이 몰락하고 있는 계속 우리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화시켜서 두 층위만 보겠습니다. 한 층위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몰락하는 현상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층위는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 이 일반적인 노동의 세계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적으로 비굴해야 살아남고 갈비의 법칙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벼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노동 현장들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많이 몰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700만 자영업자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사이에 한 100만 명 정도 쓰러지고 600만 정도라고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아서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일반적인 노동 세계 또는 생활 과정이 그만큼 피곤하고 인간답게 살기가 힘들다는 한국 자본주의 이제 조건이 있고 그래서 쓰러지고 이러는 분들의 고통이야 당연히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내지는 경제적인 이 전반이 좀 인간적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되고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 일을 재미있게 또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좀 지원하거나 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재명식의 뭐 기본소득 내지는 긴급생활지원금 뭐 25만 원씩인가 주는 이런 아이디어가 일단 겉으로는 뭐 듣기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바로 그런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아마 거죠. 상품을 사주고 화폐와 상품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를 좀 좋게 해주는 효과는 제가 볼 때 한 3개월 이상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임시 처방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지금 그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본주의 상품 사회의 구조를 보면,
일단 한국 자본주의는 선진국 자본주의에 비해서 학자들은 이제 반주변부 자본주의다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미나 아프리카보다는 좀 우세한 지위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 자본주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변부이다. 근데 그 주변부인데 이제 그 주변부 중에서도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는 훨씬 더 중간 단계를 올라가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명실상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너무 아니잖아요. 겉모습만 그렇지. 수치는 뭐 선진국다운 수치가 있지만 삶의 과정이나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후진국이죠. 지금 쿠데타 사태는 더 후진국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항상 그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도 위협했던 게 이 계엄령 선포였잖아요. 맞아요. 이 계엄령 선포로 해서 환율 올라가고 고물가 나고 고금리 되고 이러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들을 더욱 촉진시키는 거죠. 코로나 견뎌왔던 자영업자들이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율, 뭐 이자율 또는 물가 또는 뭐 외국인 투자자 이런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 계엄은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죠. 근데 설사 우리가 계엄 사태를 정리하고 예전 정도의 경제 지표를 회복한다고 한들 과연 자영업자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미래가 올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좀 더 깊은 논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 사태 직후에 나왔던 논란들 중에 야 계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서 큰일 났어. 그러면 계엄 끝나고 환율이 내려가면 그럼 좋아지는 건가?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우리들의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 희망적인 삶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표들이 좋아진들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지표들은 자본의 관점에서 나온 지표이고 자본의 돈벌이에 얼마나 유리한가를 따지는 지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생각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추상적인 전제는 그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개혁이라는 게 절실하다는 것도 절실하고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소통하고 토론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었나? 지금 그 차라리 광장에서 네. 거칠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들 안에 네. 물론 뭐 정제되지 않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야생의 목소리들이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어디다 터뜨릴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실제 그런 얘기들이 주류가 아니면 언론은 실어주지도 않고 맞아요. 언론은 실어주지도 않고 항상 언론들이 또 그 학교 같은 데서도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소통들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 강장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 저런 문제들이 저는 여기서 약간의 희망이라면 저런 문제들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구나. 지난주 토요일 날 상원 세코에 있는 경비 노동자인데 자살했던 이제 그 노동자의 따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그 법안 이게 그 세코라고 하는 곳이 창원 예전에 시설공단, 관광공단 이렇게 해서 박완수 시장이 그거 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의회가 대부분이 다
국민의힘 쪽에서 돼 있으니까 그들은 국민의 얘기를 정말 아무 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던데 바로 그런 현실들이 너무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저기에 웬 죽었지? 맞아요. 왜 죽었지? 네. 그냥 이제 우리가 계엄 사태를 정리하고 정리하는 게 1단계 개혁 과제라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노동자나 농민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되도록 또는 비정규직의 삶이 뭐 그 최소한 법대로 2년 이상 동일한 일을 반복할 적에는 정규직화하라는 규정처럼 그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구호처럼 남녀 간 또는 그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혹은 서울과 지방 도시 간 이런 차별들을 끊임없이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개혁들이 이제 2단계에서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상품화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뒤틀리게 만들고 있는가까지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바로잡고 누구나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그 내면의 어떤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꿈으로 펼치려고 할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자본이 평가하는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 민주적인 역량들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3단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의 위헌 위법이 너무 명백해갖고 네. 탄핵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화는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정상화. 예. 그렇죠. 정상화도 일단 뭐 한편으로는 국힘당이나 극우 세력들 쪽에서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탄핵이 되더라도 다른 편으로는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또 여러 가지 그 자범들이나 내부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란 사태에 하에서 보다야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강장의 에너지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할 거라고 보는데 80년간의 적폐가 뭐 하루아침에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따지고 보면 좀 할 일들이 많은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그래더라도 길을 알면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 이거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적에 진정으로 법과 양심, 법과 원칙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언론 개혁과 검찰 및 사법 개혁 그게 가장 기본의 주춧돌처럼 토대처럼 깔려야 되고 그 위에서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농촌개혁.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내 개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거 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요번에 이 교육 지금 엘리트들의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너무 망가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전공이나 좋은 무슨 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증명이 됐죠. 훌륭하지만 않을 수는 있는데 최악은 아니어야 되죠. 그러게 너무 지금 우리는 최악의 엘리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게 네.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잃어버린 것 같죠. 네. 예, 그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게 시급한 정상화의 내용은 한편에서는 과로사, 다른 편에서는 잉여인간 내지 실업자 되는 이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해야 돼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나 또 2월 3일 날 그 반도체법 관련 노동시간 토론회 한 걸 보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판적인 글도 쓰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당보다 훨씬 강하게 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정치 지형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민주당이 좀 제대로 바뀌어서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민주당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에서는 그렇게 가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고 싶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생산성이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만큼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오후가 있는 삶, 저는 저녁이 있는 삶보다 오후가 있어야 된다고. 오전에만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는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문제, 어린이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노후 문제까지 사회 공공성으로 풀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만으로도 충분히 잘 쓰면 그리고 좀 부자들에게 더 많이 받아내고 지금 탈세, 누세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감세한 것만 해도 60몇 조 감세해주고. 전부 다 기득권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감세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의로운 조세 정책과 그 다음에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제대로 쓰기만 해도 각 분야별로 사회 공공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농촌 개혁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도농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인구 소멸, 농촌 소멸 뭐 등등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 작업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형편없는 곡물 작업률로 따지면 19%밖에 안 되는데 이거 농촌 살리면서 유기농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 해가면서 자립적인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요런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조차도 아직도 자본주의 상품 화폐 경제를 탈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2단계의 이 정상화 과정만이라도 좀 민주당이 제대로 충실히 잘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3단계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 교수님께서 네. 그 칼럼 쓰셨잖아요. 네. 그 뭐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양심의 구성이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오늘 금방 얘기를 들으면서 글이 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는 것이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교수님의 지금 이런 여러 이런 대안을 제시들 학자들이 네. 이런 양심의 근거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상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네. 미래를 구하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도록 해야죠. 우리가 네. 배운 게 그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싸우다가 죽어가신 분들 또 민주주의나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뭐 심신을 다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고 또 자기 어떤 개인적인 행복을 돌보지 않고 온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살아간 그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목숨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제대로 된 변화를 시켜서 내가 개인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물질적인 상속보다
더 좋은 사회라는 이 사회적인 상속,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게 정상화였다면 네. 또 그 다음에 3단계 계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3단계 변화와 관련해서 뭐 많은 토론도 가능하고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가능한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탈자본, 진생명, 이런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탈자본을 알겠대. 진생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 세계로 나아가자. 진일보하자. 진일보하자.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이제 사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생존, 생활, 이거는 현재 뭐 모든 정당들이나 개인들도 다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과 공생이라고 하는 생자가 들어가는 4가지 생의 생존, 생활, 생명, 공생. 예. 아. 이제 그 생명과 공생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저는 3단계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철학으로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된다. 그리 되려면 화폐나 상품, 노동과 이런 자본, 시장, 경쟁, 이런 범주를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상할 적에 우리에게 일정한 시사를 주는 것이 이웃사촌, 둘의 품앗이.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따지고 보면 옛날에 우리 농어촌에서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막 악착같이 주식 투자하고 무슨 비트코인하고 또는 뭐 주가 조작해서 사기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네. 지금도 농촌 어른들 만나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어쩌든지 몸 건강하고 그죠? 또 이웃 간에 잘 지내고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복원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전통의 아름다운 사회적 관계들을 부수어 온 게 아닌가. 특히 자연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늘 조심스럽고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포착해 낸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서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로 복원해내는 게 3단계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 그 인도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인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빌려오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민초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려면 1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 물론 그 속에는 저는 통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도 뛰어넘고 남한식 자본주의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산다는 그 탈자본 진생명의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1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서 민중이 정치 경제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주인공으로 나서는 그런 사회를 저는 3단계 변화로 그리고 있죠. 진짜 쉽지 않은 거지만 솔직히 꿈꾸기는 좋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이 홍역과 이 고통을 겪었으면 뭔가 이걸 딛고 새로운 것들을 결실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의 비전은 그렇죠. 필요하죠. 희망의 비전은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우리 이웃들의 삶들이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네, 맞아요. 이웃들의 삶들이 너무 고단하고 심지어는 극우 집회에 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걸 갖다 어떻게 절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들을 그럼. 갖다가 할 수 있는 길은 저들을 고립화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들이 좀 더 선하고 우리들이 좀 더 희망찬 이 비전으로서 서로가 연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그들을 고립화시키는 길이고 맞아. 그들이 우리가 이 그리고 사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변화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구도 우째서 그러노 하고 관심 기울일 적에 들어오느라 우리처럼 같이 살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평화로운 변화가 가능하죠. 저는 평화로운 변화를 우리는 폭력적이고 전쟁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놨든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동안 좀 불안했거든요. 그럼요. 단순히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예. 전쟁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처를 주거나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 영혼의 상처를 남겨서 죽을 때까지 병든 어떤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바로 저희는 80년대, 80년, 우리 80년간의 적폐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들의 그 80년 적폐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맞아요. 그구들이 맞아요. 파시스트 그러게. 교육과 노예 교육의 맞아요. 그 결과물이에요. 저게. 네. 와, 그래서 그리고 다른 편으로 보면 희생자이기도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억지로 정당화하고 폭력적으로 합리화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양산했죠. 잘못하면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식으로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양심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못하고 죽이고 아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그런 게 모두 다 제가 볼 적에는 병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양심적인 말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룰 적에 그 사회는 건강해지죠.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웃자든지 단디 살고 단디 살고 이 계엄 좀 이기고 네. 새로운 세상 만들어보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자주 봬요. 네. 힘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단디 살아. 마무리 멘트 어땠습니까? 우리 이렇게 끝내기로 했어요. 좀 엽기적인 마무리. 뒤에 이거 지금 하다가 이거 자영업자 할 수가 없어요. 단디 살아.